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5번 프린트에서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바로 그렇죠, 청동기와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 고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한다고 했죠. 뭐랑 뭐로? 그렇죠, 청동기에 기반한 단군 조선, 군장국가 수준이었던 단군 조선과 철기에 기반한 연맹왕국으로 더 나아가 중앙집권국가의 모습까지도 살짝 볼 수 있던 위만 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은 청동기에 기반한 단군 조선과 철기에 기반한 위만 조선으로 발전 단계, 그 내용을 단계별로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고조선은 결국에 한나라의 침략으로 무너지게 되고, 한나라는 고조선을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 고조선의 땅에다가 4개의 군현을 설치하죠. 낭랑, 진번, 임둔, 현도라고 하는 4개의 군현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여기가 절대 구랄 민족이 아니죠. 고조선 멸망 이후에 이 나라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생기면서 이 한 군현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은 다양한 국가를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철기 문명에 기반한, 고조선 이후 철기에 기반한 여러 나라의 성장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 나오지만 우린 오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총 6개의 나라들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여기가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서랍정리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서랍정리 해보셨나요? 서랍정리할 때 어떻게 하죠? 물건을 일단 종류별로 분류하고 크기별로 분류해서 크기별로 큰 거 먼저 착착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착착착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딱 그런 부분이야. 여러분들만의 기준, 크기나 종류 같은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대로 큰 거보다 작은 거대로 내용을 차곡차곡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을 잡으라 이거야. 그냥 마구잡이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틀을 잡고 서랍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서랍 정리를 하는지 제가 가이드를 제시해 줄 건데, 모든 나라를 일단 뭐로 나눠볼 거냐? 성립, 어느 지역에서 성립했냐,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체제는 어떤 체제였냐, 그리고 경제는 어땠느냐, 사회 풍속은 어땠느냐, 그리고 제천 행사는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렇게 성립, 정치, 경제, 사회, 제천 행사를 기본 틀로 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밤 12시예요. 네. 목이 좀 잠기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큰형님 격인 부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이 만주의 북부지방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여러분 여기는 항상,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이 여러 나라의 성장을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마한, 진한, 변한, 마한, 진한, 변한을 묶어 사만이라 그래요. 이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마한, 진한, 변한, 이 사만의 이런 내용들은 성립, 정치, 경제, 사회, 제천 행사, 이 나라별 특징도 아셔야 되고요. 그 나라가 어느 지역에 위치했는가, 지도의 위치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 나라의 명칭, 그 나라의 특징, 이걸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자, 부여는 이 만주 북부지방에 위치했고요. 여기가 바로 부여의 특징, 성립, 숭화강 유역이야. 이 부여는 숭화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드넓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여기가 실제 보면은 산이 없어요. 완전 드넓은 평야지방이야. 그래서 굉장히 농사짓기도 좋고 사냥하기도 좋은 이런 넓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립을 했다라는 거고,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때는 이제 군장국가의 틀을 벗어서 무슨 왕국? 연맹왕국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연맹왕국의 개념이 뭐예요? 그죠? 여러 부족들이 연결해서 연맹을 맺은 걸 연맹왕국이라고 하죠. 부여는 5개의 부족이 함께 연합하여 만든 연맹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5개의 부족인데 가장 강한 부족이 이제 왕으로 선출되고요. 왕의 부족, 그리고 보시면 이름이 특이하죠. 왕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과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해서 5개의 부족이 뭉쳐 만든 나라예요. 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자, 이거 뭐예요? 짐승 이름입니다. 마, 말, 우, 소, 구, 개, 저, 돼지. 그러니까 말부족, 소부족, 개부족, 돼지부족이 모여서
만든 국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토테미즘이야. 그러니까 그 부족에 섬기는 신이 말을 섬기는 부족, 소를 섬기는 부족, 개를 섬기는 부족, 돼지를 섬기는 부족 이렇게 하고 또 가장 강한 부족인 왕의 부족이 모여서 오부족 연맹 왕국을 만든 거예요. 왕은 중앙을 지배하죠. 그리고 기억나죠? 연맹왕국의 특징이 뭐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고전 막판에. 연맹왕국. 왕은 존재는 하지만 힘이 굉장히 약하다. 실제로 다른 부족을 간섭할 수 있다 없다? 간섭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왜? 왕은 다른 부족에 의해 선출된 자리니까. 세습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누가 다스린다? 그 지역의 군장들이 다스린다라는 거야. 그 군장들을 뭐라 그러냐? 가라 그럽니다. 가. 무슨 가. 이게 족장, 부족장을, 군장을 부여해서는 가라 불렀어요. 이 각각의 군장들이 그 지역, 말부족, 소부족, 개부족, 돼지부족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출도라 그래요. 이 사출도라는 용어가 나오면 부여라는 거 아셔야 돼요. 각 군장, 이거는 사출도라는 건 각 군장, 군장이 지배하는 독자적인 행정구역. 왕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군장이 지배하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사출도라 그래. 왜 사출도야? 4개잖아. 각각의 부족들이 이 4개의 부족을 각각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사출도예요.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연맹왕국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거야. 왕권이 얼마나 약했냐면 이 왕을 여러 개의 부족이 돌아가면서 했고요. 국가에 가뭄이 들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족들, 장들이, 이 나머지 가들이 가뭄이 들이는 왕이 정치를 똑바로 안 해서다. 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가뭄이 들었다고 왕의 목을 치고 다른 부족장에게 왕을 넘기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왕권이 약했어요. 그리고 경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숭화강 유역. 여기는 드넓은 평야지대예요. 농사 짓기도 너무 좋고요. 농사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기르기 위해 특히 넓은 평야에서 말을 기르기 좋겠죠. 말을 중심으로 한 짐승을 기르는 목축을 하기도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이 체제를 뭐라 그러냐?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짐승을 기르는 목축을 한다. 반농반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환경이 좋았어요. 대표적인 목축, 짐승이 뭐라고요? 넓은 평야에서 기를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말. 이게 부여의 특산물이었어. 그리고 주옥은 특산물이 또 말뿐만 아니라 귀금속 같은 주옥이라는 귀금속 혹은 모피, 짐승 가죽을 파는 모피도 특산물이었어요. 사회적인 풍습은 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장이 뭐냐면 왕이나 귀족 같은 지배층이 죽으면 그 왕과 귀족을 모시던 노비, 하인들을 함께 묻어버리는 거야. 지금 한 사람을 묻었다고요? 너무 야만적인 거 아닌가요? 그 시대 관점으로 봐야 돼. 그 시대에는 현실 세계의 삶이 이 4세, 4, 5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봤어.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왕은 죽어서도 왕, 현실에서의 귀족은 죽어서도 귀족인 거야. 근데 왕과 귀족이 저승에 가서 자기들이 빨래하고 자기들이 밥해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노예들을 함께 묶어서 저승에 가서도 너희 주인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신분적인 관념과 세계관이 반영된 거야. 그러니까 마냥 미개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제전법은 뭐냐면은 이때 점을 많이 쳤는데 그 점을 칠 때 우제 소를 이용해서 점을 친 거예요. 소를 이용해가지고 전법 점을 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원시적인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여러분 뭐랑 비슷하냐면은 중국에서도 점을 치고 그 점을 친 결과를 거북이 등딱지나 소의 어깨뼈에 기록을 해요. 이걸 우리가 갑골문자라 그러거든. 이거랑 비슷한 거야. 소를 이용해 점을 친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여에서는 어떻게 점을 치냐면은 소의 발굽 있죠. 그 소의 발굽을 쪼개서 그 쪼개지는 정도로 점을 쳤어. 그래서 소를 이용한 점이라 그래서 우제전법이라 그래요. 이것도 부여에 나타나는 고유한 풍습입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 남성 중심의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보이고요. 또 당시에 중국에서 쓰는 달력을 수입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에서 쓰는 달력을 은역이라 그래. 그러니까 중국식 달력, 그 역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날짜를 헤아리는 방법. 오늘날은 우리가 서양식 역법을 쓰고 있지만 이때는 중국식 역법인 은역을 부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풍습이 뭐냐면 형이 죽으면 여러분 형의 아내를 뭐라 불러요? 형수님이라 그러잖아. 형이 결혼을 해서 형수님이 있는 상태에서 죽었어. 그럼 형수님은 어떻게 됐냐?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누가? 제 동생이. 에? 쌤, 이 말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 형수랑 결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너무 미개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 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데려왔을까? 그치. 노동력이에요. 형이 죽으면 형수가 형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집안 남자랑 재혼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형의 모든 재산과 그 형과 형수 사이에서 나온 자손들이 다 다른 집안으로 가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이 죽더라도 형의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수를 포함한 그 집안의 노동력을 그 집안에서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야. 노동력을 그만큼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여의 풍습은 굉장히 각박했는데,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거나 물건 훔치잖아요? 하나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12배로 갚아야 돼. 이게 일칙12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원짜리 물건 훔치면 12,000원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형사취수제랑 일칙12법은 고구려에서도 나타나요. 고구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배우겠지만 부여랑 고구려가 같은 민족이거든. 고구려와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제천행사라는 거 버려요. 제천행사라는 게 뭐냐면 제사를 지낸다. 어디에? 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왜? 1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사냥이나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그 국가의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행사예요. 이걸 치면 학급 단합대회 생각하면 돼요. 그때만큼은 다 같이 어울려서 우리는 같은 반, 같은 민족, 같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건데, 특이한 게 제천 행사를 12월에 열어요. 보통 그 당시는 다 농경국가거든. 그러니까 제천 행사를 언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걸 마무리하는,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때 열거든요. 다른 나라는 보통 제천 행사를 언제 하느냐? 농사를 시작하는, 씨를 뿌리는 봄 혹은 곡식을 추수하는 가을, 봄이나 가을에 해요. 근데 부여만 12월에 해. 한겨울. 이거는 농경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의 형식이 아니라, 얘들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뭐도 한다고 했죠? 예. 반농, 반목. 목축도 한다고 했잖아요. 얘들은 이거는 12월에 했다는 거는 이 부여에서 하는 제천 행사는 추수감사의 형식이 아니라 목축, 짐승을 사냥하는 후렵사회의 전통을 보여준다는 거야. 부여에서만 12월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가을, 10월달인 가을이나 5월달, 봄에 합니다. 농사랑 관련된. 아무튼 이 12월에 하는 추수감사가 아니라 후렵사회의 전통을 따르는 부여만의 제천행사. 명칭 되게 중요해요. 영고라 그래요. 영고. 그리고 이 12월에 뭐라 그랬냐. 당시 부여는 어디 달력을 쓴다고 했죠? 중국 달력을 쓴다고 했죠. 중국에서는 12월을 은정월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부여가 중국식 달력을 쓰고 12월도 중국식 명칭에 따라 은정월이라고 불렀어. 부여 사람들이.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부여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다? 그치. 굉장히 좋았다는 거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했다라는 거야. 중국의 문화를 수용할 정도로.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부여는 굉장히 살기가 어때? 좋잖아. 넓은 평야에서 농경과 목축을 동시에 하면서. 이러니까 부여 사람들이 굳이 중국으로 쳐들어갈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과 갈등을 벌일 리 없는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이 부여에 대해 남긴 기록이 굉장히 좋아요. 부여 사람들은 훤칠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똑똑하고 매너 있다. 근데 좀 이따 배울 고구려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고구려는 산악지방에서 시작한 국가야.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변 나라를 약탈하고 침략합니다. 중국과도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고구려에 대해 쓸 때는 이 고구려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고 이 싹퉁바가지 없고 이 나쁜 새끼들이다. 이 양아니 같은 새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의 기록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돼. 진짜 부여인들이 착하고 고구려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환경과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 당시 기록은 다 중국의 입장에 쓰여진 기록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런 부여는 고구려의 문자 명왕에게 멸망하는데, 이 문자 명왕이 누구냐면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끄는 장수왕의 손자예요. 이때 멸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5세기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여 보고 그 다음 우리가 부여 아래에 있는 고구려를 볼 건데, 아까 내가 그랬죠?
형사취수제 1책 12법. 고구려도 똑같이 나타난다. 부여랑 고구려는 같은 뿌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구려를 건국한 게 누구냐면 주몽인데 이 주몽은 부여의 왕자였어요. 이게 이제 주몽설화인데 여기 부여와 고구려의 연관성 중요합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부여의 금화왕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부여의 왕자님이었어. 그러다가 배다른 왕자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 부여 출신인 주몽이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해서 이 권력 싸움에 밀려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도망쳐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야. 자, 이 말은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어느 나라 출신이라는 거죠? 부여의 출신이라는 거야. 즉 고구려의 지배층은 부여 출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두 나라에서 형이 죽으면 형수는 동생이 데려간다. 노동력을 중시하는 형사취수제와 죄송합니다. 형사취수제와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갚아라. 1책 12법이 죄송해요. 왜 이러지? 진짜 미치겠네. 1책 12법이 두 나라에 동시에 나타난다. 우리가 부여와 고구려의 연관성을 알 수 있는 건 주몽설화와 1책 12법 형사취수제의 풍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와 고구려가 같은 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러죠? 네. 자, 그럼 우리 고구려 어디 성립했느냐? 고구려가 성립한 지역을 보시면은 부여랑 완전 달라. 고구려는 여기가 압록강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이 압록강 중류, 이 졸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구려가 시작하는데 여기는 완전 산악지방이야. 정리할게요.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압록강, 이 부여를 도망쳐서 압록강 중류에 이 졸본 지역에서 시작하는데 여기 완전 산악지방이야. 그럼 여러분이 묻겠죠. 아니 쌤, 그럼 주몽은 이왕 독립할 거면 살기 좋은 평야지방에 독립할 것이지 왜 이런 산악지방으로 갔죠? 지금 주몽은 부여에서 도망쳐 온 거야. 당연히 부여에서 주몽을 잡으려는 추격군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살아남아야겠죠. 그러면 드넓은 평야지방에 나라를 만들면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하기 좋은, 숨기 좋은 이 산악지방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압록강에 살고 있던 토착 세력과 이 주몽을 중심으로 하는 부역의 유이민들이 함께 만든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부여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5개의 부족이 함께 연합해서 나라를 만드는데 이 왕을 중심으로 한 부족과 나머지 4개의 부족 해서 게루부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아는데 이거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부여는 마가, 우가, 구가 적어야 하잖아. 고구려는 게루부, 연노부, 소노부 그리고 게루부, 연노부, 소노부, 전노부 이렇게 부족들이 있어요. 이거랑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 이렇게 해서 5개의 부족이 함께 모여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 더 전노부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게루부, 연노부, 소노부, 전노부, 전노부 5개의 부족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고 이 게루부에서 여기가 이제 주몽의 부족이거든. 이 게루부고씨가 왕을 하면서 나머지 4개의 부족과 함께 만든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냥 5개의 부족이 연맹해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말다시피 연맹왕국 왕의 힘은 강해 약해. 실질적인 부족은 누가 다스려? 그 부족의 군장. 그 부족의 군장을 고구려에서는 대가라고 불렀어요. 무슨 가가 족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대가들을 상가나 고추가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상가나 고추가가 나오면 고구려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 왕 혼자 마음대로 결정 못해. 누구랑 논의해야죠? 반드시 이 부족의 군장들, 대가, 상가, 고추가들과 회의를 해야 되고 이 각각의 상가, 고추가, 제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그걸 우리가 제가회의라고 그래요. 여러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 군장들의 회의예요. 군장들의 회의. 그러니까 왕의 힘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이건 알아야 돼. 봐봐요. 우리 아까 내가 그랬어요. 각 부족을 실제로 지배하는 건 그 부족의 군장들이다. 그리고 군장들은 독자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고 그들만의
이 군장들은 지방의 독자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고 그들만의 종교, 관리,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각각의 군장들마다 자기들만의 관리 집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군장들, 대가들이 거느리고 있는 관리들을 뭐라 그러냐? 사자, 조위, 선인이라 그래요. 이런 관리를 통해서 자기 부족을 통치하는데 왕도 자기 밑에 사자, 조위, 선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 대가들도 사자, 조위, 선인이 있겠죠. 자기만의 관리 집단이 있으니까. 근데 고구려가 부여랑 다른 점은 고구려는 연맹왕국의 틀을 벗어던지고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의 발전에 실마리가 보입니다. 바로 왕이 거느리고 있는 사자, 조위, 선인과 이 대가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자, 조위, 선인은 한 자리에 앉지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못 앉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거느리는 사자, 조위, 선인이 높은 자리에 앉고 이 대가들의 사자, 조위, 선인은 한 단계 낮은 자리에 앉는 거야. 그만큼 왕의 권위가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대가들은 자기들 밑에 있는 사자, 조위, 선인 관리의 명단을 왕에게 보고해야 되는 이런 모습은 부여랑 다르게 고구려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이 졸본, 산악지방에 있다 보니까 농사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어떻게 하죠? 약탈해야죠. 근데 여러분, 고구려는 부여에서 도망쳐왔잖아. 부여의 공격이 무서워서 산악지방에 숨어든 거잖아. 그러니까 고구려가 처음부터 결국에는 부여를 먹어치우긴 하지만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살기 좋은 곳에 시작했던 부여, 거기서 도망쳐서 산악지방에 짱 박힌 고구려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거쳐서 부여를 무너뜨리잖아.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고 지금 고구려는 약탈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만 부여로는 쳐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죠? 좀 약한 애들에게 가야겠죠. 그 약한 애들이 누구냐? 여기 함경도와 강원도 지방에 있는 옥저랑 동해예요. 얘네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거든. 그래서 고구려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옥저랑 동해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약탈합니다. 그리고 옥저 동해를 얼마나 삥 뜯었냐? 옥저 동해에서 삥 뜯어온 약탈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이걸 부경이라 그래. 고구려의 고유한 그 모습이에요. 옥저 동해는 하도 고구려에게 젖터지다 보니까 얘들은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해. 군장국가 수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풍습으로는 뭐가 있었냐? 굉장히 노동력을 중시하는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서옥제. 이 서옥제가 뭐냐면 서가 사위서자고 옥이 지복자거든요. 서옥이라는 건 누가 사는 집? 사위가 사는 집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옥제가 이거예요. 여기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혼인을 하기 약속하잖아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혼인하기 약속을 하잖아. 그러면 남자가 이 여자네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네 집 구석에 사위가 사는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 여자 집 뒤편에 서옥이라 그래서 사위가 사는 집을 짓고 이 사위는 여기서 여자네 집에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여자랑 결혼을 하고 결혼인가 봐봐요. 여자랑 결혼 제가 처음에 말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좀 헷갈렸어요. 여러분 자 고구려에서는 서옥제가 뭐냐?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네 집에 들어가서 여자네 집 뒤편에 서옥이라고 하는 사위의 집을 만들고 여기서 이 처갓집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해주는 거야. 언제까지?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사위는 이 여자네 집에서 일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이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서옥제야. 대릴사위제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치. 여자는 굉장히 소중한 노동력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거부감 가지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남녀차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여자는 노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야. 근데 결혼을 해서 남자가 여자를 자기 집에 데려가는 순간 여자네 집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중한 노동력인 여자를 남자네 집에 빼앗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당신의 집 여자랑 결혼해서 당신의 집안에 소중한 노동력 생산 자원인 여자를 내가 데려가서 너희 집에 손해를 입혔으니 내가 이 서옥에 살면서 당신 딸을 데려가는 그걸 딸을 데려감으로써 당신네가 입는 손해를 보충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해주고 오는 거야. 손해를 상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건 뭐죠? 남녀차별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만큼 노동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야. 왜? 농경사회니까. 아이를 낳는 여자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니까.
절대 제가 지금 그런 관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말했죠. 고구려가 부여에서 나온 나라다 보니, 일책시비법과 형사치수제는 고구려, 부여에 모두 나온다. 그리고 이 형사치수제도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서옥제랑 형사치수제는 노동력을 중시하는 풍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도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자, 언제 하느냐? 아까 부여만 12월이라고 했죠? 나머지 나라들은 다 농사랑 관련된 씨를 뿌리는 봄이나 추수하는 가을에 하게 돼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추수하는 가을에, 추수가 마무리된 10월 가을에 제천 행사를 벌이는데 이 이름을 동맹이라 그래요. 자, 근데 어디서 이 동맹 행사를 거행하느냐? 이 장소가 간혹 자료로 나오거든요. 어렵게 나올 때 국동대열이라 그래. 이름 되게 거창하죠? 간단히 말하면 국가의 동쪽에 있는 큰 동굴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수도에 동쪽에 있는 큰 동굴이야. 근데 그 수도가 어디냐? 졸본인가요? 아니에요. 고구려가 초기에 졸본에 머무르다가 너무 산악지방이라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면은 국내성, 상대적으로 평야가 있다. 물론 국내성도 완전 평진 아니에요. 산악지방에 갇혀있지만 졸본만큼의 완전 산악지방은 아니고 어느 정도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지가 있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겨. 이 두 번째 수도인,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의 동쪽에 있는 동굴, 동쪽 동굴, 그거를 국동대열이라 그래. 여기서 이제 제천 행사를 거행을 했는데 여기서 주몽, 고구려 건국의 주몽이죠.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 부인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게 자료로 가끔 나옵니다. 국가의 동쪽 동굴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가슴 아픈 애들을 보러 갈게요. 함경도랑 강원도에서 고구려에게 삥 뜯겼던 옥저동해를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 옥저동해는 여러분이 진짜 많이 나와요. 옥저동해를 패키지로 묶어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옥저와 동해를 구분하는 게 정말 잘 나와요. 한능검이나 수능에도 모의고사 잘 나옵니다. 특히 한능검에서는 단골 문제야. 그러면 구분할 거면은 뭐부터 봐야 되냐? 일단 둘 사이의 공통점만 볼게요. 나머지 다 차이점이겠죠? 자, 옥저동해의 공통점. 옥저동해가 왜 고구려에게 져털렸느냐? 옥저동해가 지금 어느 지방에 있죠? 동해는 강원도, 옥저는 함경도야. 교통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오늘날에도 강원도 얼마나 가기 힘들어. 변방지방이라 교통이 좋지 않아. 그 말은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교통이 안 좋으니까 선진 문물 수용이 굉장히 힘들어서 국가의 발전이 더뎠다라는 거네요. 또 하나, 가뜩이나 이런 변방지방에 있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는 어려운데 이웃나라들, 특히 고구려가 군침 흘릴 만한 게 많아. 여기 함경도랑 강원도가 토지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에? 쌤, 여기 완전 산골지방인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가요. 기본적으로 함경도랑 강원도가 산이 많긴 하지만 이 옥저 동해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함흥평야 지역이라 그래. 여기가 나름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가 좀 잘 돼. 그래서 토지가 비옥하고 산도 많지만 평야도 어느 정도 있어서 함흥평야를 중심으로 농사도 잘 되고요. 여기가 바닷가 지방이잖아. 해산물이 무지하게 풍부해요. 이러니까 고구려가 삥을 뜯은 거야. 올 때마다 쌀 뺏어가고 생선 해산물 뺏어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변방지방이라 선진문물은 수용도 안 돼. 고구려는 뻑하면 쳐들어와. 이러니까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군장국가의 정도 수준에서 고구려에게 삥 뜯기다가 결국에는 고구려에게 복속되게 됩니다. 이 함흥평야가 고구려의 굉장한 자원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중학교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한 진흥왕이 이 함흥평야까지 차지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진흥왕 순수비를 건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금방 뺏기긴 하지만 그게 고구려의 굉장한 충격이었어. 신라가 이 함흥평야까지 온 겁니다, 나중에. 자, 아무튼 이거 보시고요. 나머지 차이점을 볼게요. 옥저는 어디에 만들어졌다? 함경도 동해안 지방에. 여기는 정치. 둘 다 무슨 국가?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군장 국가였다는 거야. 이거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볼게요. 자, 옥저는 함경도 동해안에 근거지를 둔
군장 국가였고 동해는 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근거지를 두고 성립한 마찬가지로 군장 국가. 왕이 없다. 그럼 왕 대신 군장을 뭐라 불렀냐? 이 군장의 명칭은 옥저, 동해 둘 다 똑같아요. 옥저나 동해나 군장을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렀어. 읍군, 삼노. 군장의 명칭입니다. 키워드예요. 읍군, 삼노가 나오면 옥저, 동해예요. 자, 그러면 경제. 둘 다 해안가 지방이라 소금과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했죠. 자, 그럼 도대체 옥저랑 동해 차이점은 뭡니까? 이제 나옵니다. 풍속이 달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옥저랑 동해를 구분하는. 옥저의 풍습은 가족들이 죽으면 함께 무덤을 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죽으면은 그 이제 뼈를 잘 모았다가 하나의 무덤에다가 그 가족들의 뼈를 같이 모아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가족 공동 무덤. 다른 말로는 뼈를 한 곳에 모은다라 그래서 골장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민며느리제는 여러분이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고구려에서 나왔던 서옥제랑 좀 구분해야 돼.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고구려의 서옥제는 뭐였죠? 남녀가 결혼하면 남자가 사위가 여자네 집인 처가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서옥이라고 하는 사위의 집을 짓고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처가를 위해 일을 해주고 독립하는 거죠. 민며느리제는 여러분 민의 뜻이 뭐냐면 우리 대머리를 뭐라 그래요? 민머리라 그러잖아. 아무것도 없는 어린 단계를 민이라 그래. 민며느리는 어린 며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집안이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네 집안에서 이 결혼을 약속한 어린아이를 결혼도 하기 한참 전인 미성년자 때 10세 이하 때 막 6, 7살, 7, 8살 때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 남자가 있고 여기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두 집안 어른들이 일찍 약속하는 거야. 우리 이 아이들 크면 결혼시킵시다 하고 약속해놓고 이 여자가 어릴 때부터 한 뭐 7, 8세 되는 어린아이 때부터 이 남자네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먹이고 입히고 양육을 도맡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면은 다시 본래 집으로 돌려보내. 그리고 남자네 집안에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싸들고 여자네 집으로 정식으로 방문해서 이제 이 여자가 성인이 되었으니 이 여자와 우리 아이를 남자아이를 결혼시키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자네 집안에서 남자네 집에서 준비한 예물을 받고 여자를 그 집에 정식으로 시집을 보내는 거야. 자,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내가 말했죠? 여자는 그 시대에 노동력을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 소중한 자원을 남자네 집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개념은 비슷해. 이 여자를 남자네 집에 보내는 과정에서 여자네 집이 입을 손해를 보충해 주는 건데 그게 고구려에서는 남자가 몸으로 때운 거고 이 옥저에서 뭐예요? 어릴 때 왜 데려와? 양육비용. 이 여자를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양육비용도 대주고 그리고 큰 다음에는 예물을 보내서 여자를 약간 돈 주고 사오는 개념인 거야. 그 노동력에 있는 손해를 보충하는 거예요. 일종의 매매혼이죠. 이것도 역시나 서옥제랑 마찬가지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 개념은 같아요.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는 이 민며느리제를 이런 노동력 중시의 매매혼뿐만 아니라 뭐로도 보냐면은 당시에 고구려가 엄청나게 침략을 많이 했죠. 고구려가 물건만 가져갔을까? 여자도 납치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남자네 집에 일찍 보냈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네, 이건 재미로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옥저입니다. 옥저 하면은 가족 공동 무덤과 민며느리제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제가 이렇게 서옥제랑 민며느리제 둘 다 노동력을 중시하는 거지만 내용이 다르니까 읽어보세요. 서옥제는 고구려 거, 민며느리제는 옥저입니다. 자, 그 다음 동해. 마찬가지로 군장 국가였고 읍군 삼노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특산물이 좀 특이해. 동해의 특산물. 단궁. 단궁은 작은 활이에요. 우리나라의 특산물이에요. 되게 작은 활. 과하말은 이거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갈 수 있는 말이라는 거야. 심지어 기준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타고서. 성인 남자가 타고서도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정도로 조그마한 말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말은 되게 조그마해요. 서양 말이 큰 말이야. 그럼 서양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서양 말은 크고 힘이 넘치는 대신에 오래 못 달려.
근데 우리의 말은 작은 대신에 지구력이 엄청 뛰어나. 엄청 오랫동안 뛸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광개토대왕이나 고구려의 기병들도 다 과마 타고 다녔어. 생각해봐. 이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광개토대왕이 그 조그만한 말 타고 톡톡톡톡 달리던 거예요. 과마에 탄 광개토대왕. 귀엽죠? 그리고 반어피는 그 바다사자 아세요? 바다사자? 바다사자 바다표범의 그 껍데기예요. 우리나라에 바다표범이 살았나요? 네. 그 당시엔 살았어요. 바다표범 바다사자의 가죽이었습니다. 이런 과하마 단군 반어피가 나오면 동해예요. 그리고 사회풍속. 책화라 그래가지고 부족과 부족 간의 경계를 존중하고 부족과 부족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나 말로 배상하는 게 책화야. 그러니까 부족과의 경계를 침범하면 책임지고 화해해라 이거예요. 서로 간의 경계를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도 나왔죠? 시족 간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 조계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시족 사회의 전통이 상대방의 부족을 존중하는 경계도 존중하고 하는 시족 사회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회가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천행사 있습니다. 쌤 아까 옥전에 제천행사 없었잖아요. 기록이 없는 거야. 아마 있었겠죠. 근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동해에 옥점 없고요. 동해는 제천행사 기록이 남아있어. 마찬가지로 농사를 마무리한 10월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이제 어렵게 나올 때 가끔 나오는데 일부러 잘 안 적었어요. 필기하시라고. 동해에는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동해에는 집터가요. 어떤 모양이었냐. 되게 특이해. 집터가 철자, 한자 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철자나 모양이 그렇다는 거야. 한자 여자. 이런 여자형 집터가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철자나 여자형 집터가 보이면은 동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동력을 중시하는 풍습 봤어요. 고구려의 서옥제, 옥저의 민며느리제, 그리고 부여 고구려 모두 나오는 형사치수제, 모두 내용은 다르지만 노동력을 중시하는 풍습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제천행사를 지내는 목적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마한, 진한, 변한, 한이 세 개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삼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한, 진한, 변한, 삼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한은 만들어진 데가 어디예요? 예, 여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방입니다. 자, 여기에는 원래 누가 정착했냐?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 진국을 기억하시나요? 어디였죠, 여러분? 뭐였죠? 그쵸. 고조선 공부할 때 원래 단군조선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위가 세습됐잖아. 근데 그때 중국에서 누가 넘어와? 진안교체기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넘어오죠. 그리고 준왕은 그 위만을 신임하여 서쪽 국경의 수비대장으로 임명했지만 위만이 철기를 기반으로 자기를 따르는 1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난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만들죠. 이 위만에 의해 쫓겨난 준왕과 그 준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만든 게 진국이잖아. 얘들이 남쪽 토착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고조선은 누구에게 멸망했죠? 그쵸.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한나라랑 싸우는 과정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기억할 거예요.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내려갔다 라고도 나오고, 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이 고조선의 유의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 과정에서 원래 있던 그 전에 한참 전에 내려왔던 준왕을 중심으로 한 진국의 토착민들의 고조선의 멸망기 때 내려온 이 위만조선의 유의민들, 이 사람들이 발전된 선진문물을 가지고 와서 남쪽의 삼한의 토대가 됩니다. 자, 이런 삼한은 정치를 볼 건데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삼한은 뭐예요?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해서 이래서 마한, 진한, 변한 이게 삼한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마한, 진한, 변한은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가 아니에요. 마한은요, 총
54개의 국가로 왜 낙서가 돼 있냐? 마하는 무려 54개의 국가가 모여 만든 소국 연합체예요. 연맹체. 진화는 무려 12개 나라. 그리고 이 변환도 12개의 나라가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마한, 진한, 변환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맹체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려 54개, 12개 여러 개의 소국들이 모인 거라는 거야.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나라가 이 마한 54개의 소국이 있다고 했죠? 이 소국 중에서도 대표적인 나라가 목지국이에요. 그리고 진안의 12개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사로국. 그리고 이 변환의 12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구야국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마하는 목지국을 중심으로 54개국, 진안은 사로국을 중심으로 12개국, 변환은 구야국을 중심으로 12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목지국 있죠? 마한의 목지국, 얘네의 힘이 가장 강했대. 이 사만 통틀어 이야기하는 거야. 마한, 진안, 변환의 이 모든 나라들 중에서 마한의 목지국의 힘이 가장 강해서 이 마한의 목지국의 대표를 뭐라 불렀냐? 마한왕 혹은 진왕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인 목지국의 대표가 마한왕, 진왕이 되어서 사만을 통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만은 연맹왕국으로 보셔야 돼요. 사만 아래에 있는 이 소국들이야 군장국가지만 애초에 연맹왕국이 이 군장국가들이 모여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사만은 우리가 보통 연맹왕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죠. 마한은 목지국을 중심으로 54개국, 진안은 사로국을 중심으로 12개국, 변환은 구야국을 중심으로 12개국.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강했던 게 바로 누구야? 목지국. 이 목지국의 왕을 뭐라 불러? 마한왕, 진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맹왕국이야. 할 말 알고 있죠? 왕의 힘은 강하지 않아.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건 누구? 지방의 군장들이에요. 그 군장들을 우리가 여기 군장의 규모가 나눠져 있거든. 세부적으로 돼 있거든. 큰 군장, 대군장을 신지견지. 여러분 아까 옥저동의 군장을 뭐라 그랬죠? 읍군삼로라 그랬죠? 사만의 군장은 명칭이 달라. 신지견지 혹은 덩치가 작은 애들은 불의읍차라 그래요. 이렇게 신지견지, 불의읍차 이렇게 대군장, 소군장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사만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하자. 사만은 남쪽 지방 따뜻해. 비도 많이 와. 물이 풍부해.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벼농사를 지을 거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벼농사는 1년 365일 가뭄이 들면 안 돼. 물을 꾸준히 공급해야 돼. 1년 365일 벼농사를 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저수지가 필요하잖아. 이 저수지를 누가 관리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잖아. 벼농사를 위한, 벼농사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저수지. 이 저수지 관리권. 이걸 가지고 대군장, 소군장을 구분했어. 그러니까 저수지를 많이 관리하는 게 대군장, 조금 관리하는 게 소군장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사만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때 재정일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재정분리예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분리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정치를 담당하는 군장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데 볼게요. 정치를 담당하는 군장, 이 군장을 나타내는 명칭이 이제 뭐 신지, 견지, 불의, 읍차인 거죠. 이 정치를 담당하는 군장과 종교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뭐라 불렀냐? 여기서는 천군이라 불렀어요. 고조선에서는 단군이라 불렀던 거고 여기서는 종교를 담당하는 걸 천군이라 불렀어. 이 둘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이 군장의 추격을 피해서 천군의 영역으로 도망을 치잖아요. 범죄자가. 그러면 잡을 수가 없어.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천군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군은 자기만의 신성한 구역, 바로 소도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신성구역을 다스렸어요. 여기 소도는 별도의 읍이야. 종교적인 신성구역이에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은 군장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가 영역을 존중했다라는 거야. 이 소도에는
항상 솥대. 여기는 천군의 영역입니다. 라고 하는 솥대가 세워져 있었어. 이 솥대가 있으면 소도인 거야. 이 솥대가 요거예요. 나오죠? 여기는 천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재정 분리, 그리고 경제, 벼농사, 저수지가 중요했다. 그리고 여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철이 정말 많이 나요. 철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변환, 얘네가 철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이 변환은 철을 가지고 화폐로 사용할 정도로, 철을 물물 교환의 수단이,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화폐로 사용할 정도로 화폐가 많이 났고, 이 화폐를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해. 어디에? 낭랑. 낭랑 뭐죠, 여러분들? 여기 지도 나오죠? 낭랑. 이게 뭐예요? 네. 기억나나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나라가 우리나라에 총 4개의 군현을 설치한다고 했죠. 바로 뭐?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지역 명칭이야. 그래서 위만이 진번, 임둔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만이 차지한 영토에 한나라가 군을 설치한 거야. 근데 나머지 3개, 진번, 임둔, 현도는 금방 사라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발에 의해서. 근데 이 낭랑군만큼은 꽤 오래 남아요. 이 한나라가 만든 낭랑군. 이걸 통해서 물론 얘들이 우리나라에 간섭도 많이 했지만 이 낭랑군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중국 한화군 중에 하나야. 얘만 남은 거야, 낭랑군만. 얘 봐봐. 얘 고조선의 중심지잖아. 고조선의 수도가 어디예요? 평양. 대동강 근처에 평양. 그 수도가 있던 왕검성이 있던 그 평양 지방에 만들어 놓은 거야. 얘만큼은 꽤 오래 갑니다. 자, 아무튼 그 낭랑군과 왜 일본에 철을 수출하는 거야.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되냐? 낭랑, 변한, 왜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뭘 가지고? 변환의 철을 매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풍속. 벼농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쌤, 제가 알기로 벼농사는 노동력이 필요 없어서 조선 후기에 막 광작도 되고, 맞아요. 근데 벼농사는 노동력이 평소 때는 필요가 없어. 근데 딱 한순간에는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뭐 할 때? 흔히 말하는 모내기, 김매기 할 때, 잡초를 제거할 때, 그때만큼은 순간적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벼농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할 수 없잖아. 함께 이 노동력이 필요한 순간에 서로서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은 너네 집, 내일은 니네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순간적인 필요한 노동력을 단체로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동으로 작업하기 위해 나온 노동단체가 두레예요, 두레. 흔히 말하는 모내기, 김매기 할 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벼농사라고 하는 게 모판에다가 미리 벼를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다음에 그 모판에 성장한 벼를 모내기, 이양법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지금 설명은 너무 좀 그렇다. 얘들아, 간단하게, 벼농사는 특정한 시점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건 자세한 얘기 조선시대 가서 할게요. 특정한 시점에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함께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도와주는 두레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얘들은 농사가 되게 잘 됐어. 특이하게 제천 행사를 2번 합니다. 5월. 5월은 뭐죠? 그죠? 씨 뿌리기가 끝나는 봄. 이때 하는 거야. 10월은 뭐예요? 10월은 다 이제 추수가 끝나는 가을. 이렇게 2번 하는데, 봄에 하는 걸 풀인날, 10월에 하는 걸 계절자라 그래. 이 명칭은 기억해두세요. 이건 지금도 있어요. 풀인날이 오늘날에 뭐냐면은 단오예요, 단오. 계절제는 오늘날에 뭘까요? 추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마한, 진한 변화는 뭐로 변하느냐? 자, 이 진한에 사로국 있죠? 이 사로국은, 진한은 사로국을 중심으로 신라로 발전하고요. 또 이러네. 죄송합니다. 자, 진한은 사로국을 중심으로 신라로 발전하고요. 변화는 구야국을 중심으로 가야연맹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럼 쌤 알 것 같아요. 마한은 목지국을 중심으로 백제로 발전했나요? 아닙니다. 특이한 게요. 마한은
목지국이 비록 목지국의 왕이 마하난 진한왕이 되어서 사만을 아우렀다고 했죠. 근데 최종 승자는 목지국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백제. 백제는 마한의 토착민들이 아닙니다. 백제는 사만 입장에선 또 다른 이방인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백제는 어디에서 나온 나라냐? 고구려에서 나온 나라야.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고 그 고구려에서 또 나온 게 백제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주몽이 부여를 탈출해서 고구려를 이제 세웠잖아. 그 주몽이 원래 부여에서 결혼을 했었거든. 근데 급하게 도망쳐 오다 보니까 부여에 자기 아내랑 자식을 남겨놓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주몽이 도망칠 때 자기 아내한테 아이가 자라면, 그때 깐난 얘기였거든. 주몽이 아들이 아이가 자라면 부러진 칼을 주면서 이 증표를 가지고 나에게로 오시오. 그럼 내가 그 아이가 내 아이인 줄 알 것이오. 라고 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고구려를 만든 거야. 근데 고구려에 내려와서 거기 있는 또 토착 세력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주몽이 부여에 남겨놓고 온 아들이 유리였고요. 유리. 그리고 주몽이 고구려에 내려와서 새로 결혼해서 얻은 아이가 온조와 비유야. 근데 나중에 유리가 커서 칼 들고 찾아온 거야. 아빠 나왔어. 그래서 주몽은 누굴 택해요? 네, 유리를 자기 후계자로 택하게 됩니다. 온조랑 비류는 버림받은 거야. 그래서 주몽에게 버림받은 온조와 비류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남쪽에 내려와 만든 나라가 백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만의 토착 출신이 아니에요. 마한 출신이 아니야.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봐봐요. 백제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고구려에서 나왔죠.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두 나라가 비슷한 게 뭐냐면 나중에 문화살 때 공부하겠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연관성. 첫 번째, 방금 내가 말한 온조설화. 두 번째, 문화재가 같아. 무덤 양식이 비슷합니다. 돌무지 무덤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나오듯이 고구려의 장군총이라는 무덤과 백제 서울에 있는 석촌동, 이 온조랑 비류가 이 한강, 오늘날의 서울 금파라기 땅에 정착을 하거든. 여기서 나오는 석촌동 고분이 둘 다 돌무지 무덤이야. 두 나라의 무덤 양식이 비슷한 걸 통해서 같은 뿌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백제가 중심이 되어서 마한을 진압을 하고 바로 백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오죠. 진화는 사로국을 중심으로 신라, 변화는 구야국을 중심으로 가야 연맹인데 마한은 백제국이 중심이 되어서 백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지국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 여러분 봐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부여가 중요한 거야.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백제는 막내잖아. 그 백제는 계속 고구려랑 싸우거든요.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계속 고구려의 자식 같은 포지션이 싫은 거야. 사실 백제를 만든 온조랑 비류가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의 아들이잖아.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백제는 우리의 뿌리는 고구려가 아니다. 고구려 위에 있는 부여. 이 부여가 우리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세기 가면은 성왕이라는 왕이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겨. 쌤! 아까 분명히 백제는 한강에서, 한양, 서울에서 시작했다며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원래 한성에서 시작한 백제가 5세기 장수왕이,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해요. 그래서 백제가 수도였던 한성을 빼앗겨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오늘날의 공주인 이 웅진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여기 되게 산골지방이거든. 그래서 6세기 성왕 때 백제가 다시 강해지면서 넓은 평야인 이 사비로 나와. 그리고 그 사비의 명칭을 부여로 바꿔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비, 부여, 오늘날에도 부여가 있잖아요. 여기로 수도를 옮깁니다. 드넓은 평야.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사비의 명칭을 부여라고 해. 그리고 말하는 거야. 우리의 뿌리는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다. 우리는 부여를 계승한 나라다. 해서 국호를 남쪽에 있는 부여라고 해서 남부여로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보다 오히려 위에 있다는 거야. 우린 너희 자식뻘이 아니라 우린 너희 아버지뻘인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야. 우린 너희에게 정통성 안 꿀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백제 왕족은 성씨도 바꿔요. 부여씨로.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오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이 4만의 내용을 배웠고 각 나라의 위치, 성립, 정치, 경제, 사회, 제천 행사까지 이렇게 보시고 뒤에 나와 있는 자료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개념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 선지들도 보시고 여기 문제, 한능검 문제들로 제가 많이 구성해 놨으니까 문제도 꼭 푸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